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사슬이요 얻을 것은 자유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열방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되 어떻게 들어가느냐, 전문가가 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리더들은 완전히 이렇게 봉사적인 차원에서 아마추어로 해가지고 나라가 건국되지 않는데요. 레닌은. 레닌이 건국을, 마르크스의 이 공산당 선언을 최초로 구현한 건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 이 전문가인 직업운동가들을 훈련시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의 직업운동가적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레닌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경의 예수님이 누구랑 해당될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업적 훈련을 받은 제자와 같은 거죠. 훈련받은 리더들이 만국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운동론이 사실은 저 방법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교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잠깐 볼까요? 제가 10분 정도나 또 10분 정도 더 하고 또 10분 정도 질문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좀 하다가 질문 받고 또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역사는 한국의 노동운동사가 언제 시작하는지 한번 보면요. 일제시대에 시작해요. 일제시대에 노동운동가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노동운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 열심히 하셨어요. 목숨을 내걸고 일제 탄압을 받으면서. 근데 이분들이 지향한 미래가 있었어요. 전부 뭐였냐면 공산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노동운동가들 열심히 배우는데 이분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했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공산주의를 지향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노동운동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색노조운동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독립운동의 세 흐름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라는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이 계셨고, 아니다 소련식의 사회주의를 하자라는 김일성, 이동휘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동휘라는 이분은 처음에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주의와 이런 사회주의 다 결합해서 민족 공동체를 추구하자라는 민족주의 이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동운동은 단 하나 전부 공산주의를 지향했다. 기억하세요. 해방이 돼요. 이분들이 감옥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전국적으로 노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1945년 해방된 해에 만든 노조가 1100개 만들어져요. 그때 만든 노조가 조선노동조합 전국총평회라는 조직이에요. 줄여서 전평이라고 해요. 전평이 열심히 노동활동을 해요. 그래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잘한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매도하면 안 돼요. 잘할 건 인정하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평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노동운동을 도입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건 좋아요. 근데 전평에도 노선이 있었어요. 전평이 걸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남한사회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 정당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정당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끌던 당이 있었고 김구 선생님이 이끌던 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남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당들은 해외 망명객들이 세운 당이 아니라 일제히 탄압을 피해서 이 안에서 지하에서 이른바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당들이었어요. 이 사람 당들이 뭐냐면 조선인민당, 신민당,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런 지하당들이 해방 직후에 대통합 좌파 정당으로 통합이 돼요. 그 통합 정당 이름이 뭐냐면 남조선노동당이라는 당이에요. 줄여서 남노당. 북한에도 원래 조만식 장로님들이 만들었던 조선민주당의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근데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의 당이 급속도로 장악합니다. 김일성이 만든 당 이름이 북조선노동당이에요. 그 북노당, 남노당. 노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공산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국에도 노동당이 집권당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도적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 알아보지도 않고 매도하는 사람을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카시즘이라고 그래요. 색깔론. 그 다음에 조금 심하게는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아보고 용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그래서 존중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평이 여러 당 중에 어느 당을 지지할까요? 전평은 남로당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평이 남로당을 지지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전평은 총파업을 내리 3년 하는데 실제로는 역사상 깨지지 않는 총파업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946년에 이른 9월 총파업엔 110만이 참여해요. 그 당시 남북한 통틀어서 2천만 남짓한 중에 성인 100만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었어요. 실제로 가장 큰 조직이었어요. 전평의 노선을 알 수 있는 명예회장들을 인터넷에 쳐보면 1번 남로당 당수 박헌영, 2번 국로당 당수 김일성 이렇게 나와요. 3번 중국共产당 당수 우택동 이렇게 나와요. 전평의 실체가 어떤지 알겠죠? 노동운동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전평의 강령이에요. 제가 이 책은 노동운동사에서 베낀 책이에요. 그대로 카피한 책인데 오늘날에도 다 똑같아요. 8시간 시작하라, 뭘 하지 마라, 그마라 굉장히 좋은 오늘날의 노동운동 교육 다 있어요. 다 같아요. 근데 끝이 좀 달라요. 여러분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걸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끝이 다른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자. 어떻게 돼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디예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북한의 국호입니다. 전평은 유체는 여기에 있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분들 중에서 북한과 연계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순수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의심받는데도 나 북한과 연계 안 됐어라고 막 긋고 사례를 치고 손사래를 치고 어떻게든 북한의 연관성을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어때요? 대놓고 난 종북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평이 종북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월 총파업을 이렇게 납니다. 9월 총파업이 이게 이제 총파업에 동원된 사진 한 컷이고요. 총파업을 한 다음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총파업에 동원된 이 100만이 막 봉기하니까 북한에도 혁명이 완수된 것처럼 여기도 혁명을 완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혁명의 최대장에 보낸 일제가 떠난 곳에 오는 미제의 미군 그 다음에 자본가 계급의 군대인 친일 경찰 국방군을 우리가 무력으로 제압하면 여기도 사회주의 혁명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원된 파업의 동력을 가지고 많은 무기고들을 습격해서 무기고를 뺏은 다음에 수없이 경찰과 군대랑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해방 직후에 있었던 폭동들이에요. 처음 폭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대구에서 일어나요. 한 달 차이로 일어나죠. 동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대구 폭동을 한번 쳐보시면은 대구 폭동 어디서 시작하냐면 전평의 경북지구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폭동의 주력이 거의 전평의 주요 멤버들이었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폭동 와중에 아까 얘기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여수 순천 그 폭동제 또는 그걸 이제 저항 또는 항쟁 처음엔 폭동으로 부르다가 또 폭동 이러면 다 문제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이제 항쟁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 희생된 게 이 맥락에서 희생됩니다. 근데 미군이 2차 대전까지 겪었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폭동에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폭동은 실제로는 체제를 전복하는 데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규전은 여기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혁명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좀 소탕을 피해서 지금 유격전을 전개하자. 그래서 산속으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간 산 이름이 소백산, 태백산, 지리산. 그때 탈취한 무기 가지고 유격전을 전개했던 사람들을 역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양반들이 빨치산이에요. 이런 빨치산의 주력은 전평의 핵심 노동자들이 빨치산의 주력입니다. 순수하게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빨치산 소탕에 시작되는데 소탕에 제일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 백선엽 장군이에요. 6.25 때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인데 큰 장군이신데 개국투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백선엽은 자기 선배들을 학살한 앞장 주범이기 때문에 엄청 미워해요. 그래서 6.25 때 나라를 지킨 건 다 그냥 절로 가고
백선엽입만 나오면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어떻게든 미워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대한민국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48년에 건국돼요. 그래서 남로당의 당수 박헌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정신병자로 흉내를 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해요. 성경에 다윗이 그랬죠. 이런 것처럼 탈출합니다. 북한에 가서 부수상이 돼요. 그래서 소련의 등에 업은 탱크 가지고 6.25 전쟁이 시작하죠. 남한 혁명전쟁이 3일 만에 함락돼요. 열흘 만에 이렇게 내려가요. 대구만 남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부 여기 다 인민해방군이 왔어요. 뭐 했을까요? 그 얘기했죠. 노동자가 주인이 되면 그날이 오면 심판을 시작한다고. 빨치산과 그 다음에 해방군이 만난 다음에 이렇게 와요. 여기 군경 고위 간부 가족이 있으면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빨치산 때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흥분한 사람들은 재판도 안 거치고 군경 고위 가족 간부들이 학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계급투쟁주의 혁명이 완성될 때마다 심판을 시작합니다. 심판이 전국적으로 열어져요. 심판은 무슨 이름으로 할까요? 대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심판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계급투쟁주의는 뭐로 심판할까요? 인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요. 그래서 인민재판소예요. 재판소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지주는 소작인에게,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는 종업원에게 완장 채워서 두들겨 팬 다음에 네 자아의 죄악을 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아 비판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못된 자를 가지고 십자가 자꾸 가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아 비판을 하게 하고 자아 비판 와중에 상처 입은 사람이 죽이라 그러면 거의 수감하지도 않고 그냥 즉결 처분된 사람들이 전국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 많았고요. 이 점령 기간이 만약 1년, 2년, 3년 됐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요,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계급투쟁주의 국가들마다 계급투쟁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유물론은 말이죠. 유물론은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유물론자들은. 입장의 차이가 안 바뀐대요. 한번 부르주아들이 물든 사람은 절대 부르주아가 빠지지 않는다는 이런 환경결정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신 성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한번 빨치산이면 영원히 번성하고 한번 지지면 계속 하급층으로 살거나 강제수용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급투쟁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대한데 반자 따고 운동에 동자 따서 반동이라고 그래요. 반동은 가두거나 죽이거나. 엄청나게 무서운 철학이 계급투쟁주의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지 좀 이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때 이루어졌을 때 여기 메가더가 여기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미국 빨리 가서 참전 요구해서 6.25에 유엔을 설득해서 신비롭게 안보리 이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없이 유엔 참전이 결정되면서 미군을 중심한 유엔군이 건너오면서 간신히 이게 견뎌요. 견디다가 메가더가 6.25 전쟁 발발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인천에다가 해서 이제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상륙작전이 불과 6.25 개전 3개월도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준비한 거는 제가 보기엔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엄청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건 세계 전사상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전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때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전선이 10여일 만에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국군 장교예요. 고위 장교예요. 고향에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제가 죽었대요. 왜 그러냐? 빨갱이한테 죽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구역한 놈 다 나와. 또 이러겠죠. 그래서 흥분 상태에서 재판 없이 학살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과거 사진 시리에서 재판 없이. 여러분, 아무리 흥분돼도 재판에 회부해서 지켜야 돼요. 재판에 회부해야 돼요. 재판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전부 이렇게 나라 책임이어서 지금 국가가 전부 배상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국군이 이렇게 흥분해서 죽인 일부의 학살과 인민재판소에서 조직적으로 죽인 학살의 규모는 어디가 많을까요? 인민재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미군과 국군에 의해서 일어난 일부의 학살은 인민재판의 그 학살량에 비해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역사의 기록은요, 특별히요, 이 계급투쟁주의는 역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국군과 미군의 양민학살 사례는 목숨 걸고 파헤쳐요. 근데 인민재판의 학살 사례는 자유주의 사람들은 역사를 중시 안 해요. 그래갖고 실제는 피해가 훨씬 많은데도 증거가 없고, 이쪽은 피해가 요금하는데도 증거는 풍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민재판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재판받아야 돼요? 보상받아야 돼요. 북한에 대해서 소송해서 배상받아야 되는데, 북한이 재판이 작동하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민재판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학살받아서 상당히 보상받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 좀 통일이 돼서 저 나라도 좀 부사가 되고 그러면 인민재판 때 좀 학살받은 분들이 좀 구전도 받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6.25 전쟁이 끝나는데 6.25 전쟁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얼마나 죽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 이만큼, 실종 이만큼이에요. 실종이나 사망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보세요. 거의 300만이 가까이 죽죠? 다친 분이요. 300만. 전체가 얼마라고요? 2천만, 3천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건물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 고아가 많이 생겨서 컴패션이 이때쯤 생기고 그렇습니다. 홀트 아동재단들이 다 이때쯤 생기고 그러죠. 이때 제일 많이 핍박받은 게 목사님들이었어요. 우리 계급투쟁주의는 좀 있으면 알겠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 안에 이게 있어요. 영원한 자유와 진리, 정의.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재구성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자유와 정의는 이걸 성경적 진리의 특징을 말합니다.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를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리시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스님들이 납북되고 핍박받았다는 얘기는 잘 없는데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납북되고 가둬지고 학살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뒀다가 납북하면서 손영원 목사님이 학살당한 게 이때 지금 인민군이 퇴각할 때 이렇게 학살당하죠. 계급투쟁주의가 기독교에 미친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거든요. 계급투쟁주의자들이. 노동자와 농민 도시민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급투쟁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과 파괴의 잠재력을 모른 채 강자 편에 서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나 자본가는 엄청 미워하면서 보수적 정통 기독교는 그러면서 계급투쟁주의 유물론자들이랑 친분을 교제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인식에 있어서 이 6.25 전쟁 와중에 이 계급투쟁주의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가했던 이 엄청난 피해를 잘 기억하면서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주의자분들 중에서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계급투쟁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6.25 전쟁의 피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균형 있는 역사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강의 마치고 첫 강의 마치고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질문 시간이 좀 지났어요. 조금 하여튼 질문 좀 받도록 이렇게